들으신 것처럼 여당의 총선 참패 후 대통령실은 차기 비서실장과 총리 인선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주목되는데 패널 4분 모시고 총선 후폭풍 자세히 짚겠습니다. 네, 최병무 정치평론가, 김현주 시사평론가, 장현주 변호사,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네, 이번 총선 결과가 여권에 몰고 온 파장부터 짚겠습니다. 국정쇄신과 야권과의 관계 설정 등이 당장 대통령실의 과제인데 이관섭 비서실장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이르면 내일입니다. 대통령실은 새로운 비서실장을 임명할 텐데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 일단 원희룡 전 국토장관이 유력 검토되고 있고 이상민 장관, 김한길 위원장 등도 함야평에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대통령실 비서실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 국회에서 인준 표결이나 이런 걸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누구를 만약에 지명했을 때, 임명했을 때 이제 야당으로부터 강한 반발이 나왔을 경우에 그거는 이제 전국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마 그런 점을 고려해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일단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이 나올 것 같은 후보들, 예. 그걸 보자면 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그렇지 않아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뭐 정무적 책임을 지워라 뭐 이런 그렇죠.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예. 아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경우는 민주당으로부터 굉장한 반발을 살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예. 원희룡 전 장관의 경우에는 뭐 이재명 대표하고 총선에서 경쟁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경쟁 구도야 뭐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일이든 간에 뭐 당락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기타 이제 뭐 몇몇 분들이 거론이 되고는 있지만 뭐 일부에서는 뭐 장제원 전 의원, 예. 장제원 현 의원도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아마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도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고요. 그렇죠. 기타 또 이제 거론되는 여러 가지 인물들 이런 사람들도 일단 야당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인선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겠네요. 네, 또 차기 국무총리가 누가 될지도 주목이 되는데요. 권영세, 주호영 의원, 또 김한길 위원장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석 분포상 지금 총리는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국회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야당이 이 부분에 동의를 해줄지도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함합평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언론에 이제 취재로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예. 과연 대통령실에서 정말 총리의 후보로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지는 아직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러나 그만큼 지금 많은 인물들이 거론이 되고 있고 그 인물들 자체가 기존에도 한 번씩은 거론됐던 인물들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이번 총선에서 보여주신 그 정권 심판론의 민심을 좀 수습할 만큼의 어떤 깜짝 카드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예. 다만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 과연 승인을 해줄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합해서 아마 총리에 대한 또 함합평을 또 정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원희룡 전 장관과 권영세 의원의 경우 모두 이제 서울법대 검사 출신,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까지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 고려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윤 대통령은 다음 주 초 총선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총선 이후 국정 쇄신의 방향에 대해 이 결국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이 있었던 바로 다음 날 이관섭 전 비서실장이 이제 짤막한 문장을 통해서 대통령의 뜻을 밝힌 바는 있죠.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경제와 민생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음에도 지금 어떤 대통령의 직접 입장이 나와야 되는 데 대한 그 요구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이 지난 취임 이후에 100일 기자회견을 하신 이후로 쌍방향 소통이 부족했다. 그래서 예. 이제 그것이 상당히 불통 이미지로 굳어진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동안 주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라든가 민생 토론회에서 모두 발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뜻을 전달하신 바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좀 일방적인 소통이다. 그리고 연초에 있었던 KBS와의 신년 그 형식도 역시 기자회견이 아닌 녹화 형식이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좀 뭔가 돌파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고요. 저는 그 총선 직전에 의정 갈등에 관해서 담화문을 상당히 길게 발표하시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도 아무 기자들이
없는 가운데 그 수석들이 대통령 발표하시는 그 옆에 의자를 쭉 놓고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저런 것들이 일방적으로 좀 소통하려는 방식으로 비춰지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뜻을 밝히시던 간에 뭐 주로 담화 형식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고 혹시 기자들과의 질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습니다만 예. 뭐 두려워하시기보다는 국민과의 쌍방향 적극 소통에 나선다면 저는 그것을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상당히 평가해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 8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기자회견 형식으로는 마지막이었고 도어 스태핑은 2022년 가을을 끝으로 현재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2월 이 KBS와의 대담 역시 녹화본이었던 것만큼 이번에 다른 형식, 이 대담보다는 기자회견 형식도 어떨까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또 이런 가운데 압승을 거둔 이재명 대표, 윤 대통령과 당연히 만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영수회담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만약에 영수회담 제안을 하시면 응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혹시? 당연히 만나고 당연히 대화해야지요. 지금까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이 나라 국정을 책임지고 계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야당의 협조, 협력이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네, 사실 이재명 대표,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계속해서 요청을 해왔고 반면에 이제 이 반대쪽에서는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만남이 먼저다 이런 목소리도 공존을 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일단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원래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헌정 이후 헌정사상 임기 집권 2년이 되도록 야당 지도자를 만나자는 유일한 대통령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당 내부에서도 이제 만날 때가 됐다라는 민심도 있고요. 만나지 않은 공식적인 이유는 아니었지만 뭐 비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아무래도 야당 대표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만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표명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근데 이번 총선 결과를 봤을 때 국민들도 그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뭐 사법 리스크 모르는 국민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3당으로 오른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께서 그런 선택을 해주셨다면 대통령이 이제 만나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기록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지금 헌정 이후에 최초로 임기 내내 여소야대의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거부권을 이미 거부권은 민주화 이후 최다 그 행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좀 입법부와의 소통, 야당과의 소통을 해야 된다는 주권자들의 메시지를 수용하셔서 이제 만나실 때가 됐다는 얘기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앞서 말한 기자회견 내지는 간담회 그 이후에 좀 빠르게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인데 지금 뭐 여야 대표와 함께 만나는 방안도 뭐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대통령실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근데 일단 순서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지금 뭐 대통령실에 비서실장도 이제 없는 상황이고 예. 사의를 표명했으니까 예. 그런 상황이고 당 지도부는 공백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가 뭐 대행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여권으로서는 체제 정비가 좀 선행돼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임시로 대행하는 사람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뭐 이렇게 해서 또 같이 모이는 것도 모양새가 좀 우습고 그러니까 이게 뭐 오래 갈 상황은 아니에요. 비서실장 같은 경우 뭐 빠르면 내일이라도 그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발표하면 곧바로 그 취임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새 지도부도 뭐 한두 달 사이에 그 뭐 임시 전당대회나 뭐 이런 거를 열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 문제는 이제 의지예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체제 정비를 좀 서두르고 그 후에 이재명 대표와 만날 것인지 뭐 이런 부분인데 과거에도 보면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맞습니다.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 만나면은 약간의 신뢰관계도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분위기 조성도 또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정도는 아직 그 여건이 워낙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약간의 시간이 일단 흘러야 그 여러 가지 검토 사항의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과정과 시간은 필요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시고 사실상 원톱 체제로 총선을 치른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지난 11일 그러니까 총선 다음 날 사퇴했습니다. 정치 행보에 대한 재개 가능성은 일단 열어놨는데 이 내용 들어보시죠.
공공선 위에서 봉사하시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면서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네, 한동훈 전 위원장 오늘은 당직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부족했다 그러면서 작별 인사 메시지를 전한 건데 뭐 일단 이틀 만에 메시지를 내놓긴 내놨어요. 정치인 한동훈의 미래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굉장히 불투명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또 정치 지형이라는 것이 또다시 또 변곡점을 맞이할 수도 있고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단계에서 모든 가능성을 다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판단할 때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는 상당히 불투명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본인이 계속해서 정치는 계속하겠다라는 뜻을 피력을 하고는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런 정치적인 본인의 뜻을 필 만한 무대라든지 공간은 이미 사라졌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 이번 총선에 출마를 한 상황도 아니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다시금 내각으로 입각하기에도 지금 좀 상황이 그렇게 복잡한 상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정치는 계속하겠다는 의지는 있지만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반복론으로 정치를 하시겠다는 건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좀 많이 불투명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 위원장을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의 SNS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셀카만 찍다 말아먹었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이 독설을 좀 쏟아내고 있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에 취임했을 때도 뭐 그렇게 그 기대를 많이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는 좀 조용히 있다가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위기를 맞으니까 이제 저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를 전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일종의 경쟁의식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왜 차기라는 점에서는 아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쟁자일 수가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견제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뭐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사실 본인이 구체적으로 내가 나서겠다고 해서 나선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일종의 구원투수로 누군가에 의해서 지명을 당한 거거든요. 들려 나온 거죠. 들려 나온 건데 자 그런 사람이 위기를 당하고 있을 때 같은 당내에서 그런 사람으로 해서 공격의 화살을 같이 보탠다? 예. 저는 뭐 당인으로서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 오히려 뭐 본인이 만약에 뭐 다른 무슨 아이디어가 있으면 본인도 지금 당원입니다. 그렇죠. 같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짜고 거기에 힘을 보태고 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안 없는 비판은 자기 정치라는 지적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지적이고 국민의힘이 지금의 혼돈을 어떻게 수습할지도 주목됩니다. 방법이 몇 개가 있는데 새 당대표를 뽑는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거나 아니면 또다시 N번째라는 말도 나오는데 또다시 비대위로 가야 하는 상황인데 어떤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까? 글쎄 이제 비대위를 또다시 꾸린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건 징검다리 비대위가 될 것이 뻔하거든요. 결국은 전당대회를 해야 돼요, 나중에. 그리고 또 너무 그동안의 비대위 체제가 상시 지속되는 모양새. 그러니까 이게 비대위가 아닌 뭐 평상시위원회 뭐 이 정도의 개념으로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비대위를 지금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모양새로도 좋지 않다. 그래서 지금 윤재옥 원내대표가 밝히기로는 다음 주 월요일 15일에 4선 이상 중진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모으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당선자 총회 등을 통해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지금 당헌 당규상 비대위원장이 거리될 시에는 원내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체제에서는 윤지옥 원내대표가 그 임무를 맡고 있지만 만약에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총회가 열려서 거기서 어떤 그 원내대표 격에 그분이 이제 당선이 되신다면은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좀 그 전환되는 시기를 잘 넘긴 다음에 전당대회는 역시 또 당의 가장 큰 축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원 구성 이후에 제대로 된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도부를 좀 뽑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수도권 중진, 나경원, 그리고 윤상현, 안철수 의원 등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이번에 도봉갑에 당선된 청년 정치인 이제 김재섭 당선인까지
현재 거론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선 최상병 특검이 새로운 이슈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을 향해서 각을 세우는 국민의힘 당선인의 목소리가 커지는 건데요. 들어보시죠. 민주당 주도로 조만간 최상병 특검법 그러니까 표결 처리에 나설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그럼 찬성표 던지실 계획이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자, 들으셨는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22대 국회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21대 국회 다음 달에 이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은 최상병 특검에 개인적으로 찬성한다. 찬성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이미 다음 국회 하나, 이번 국회 하나 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지금의 21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고 22대 국회에서도 지금 국민들께서 범야권에 지금 190여 석의 의석을 줬기 때문에 혹시나 글쎄요, 대통령께서 이것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렇다면은 이번 총선에서 주권자들의 메시지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음 국회까지 갈 것도 없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다. 근데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거면 방금 말씀하신 안철수 의원 같은 여당 의원들이 협조가 있다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죠. 근데 아마도 안철수 의원처럼 수도권에서 중도층의 유권자들을 많이 만나면서 중도층의 민심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이라면 여당 의원일지라 하더라도 이번 국회 내에서 빠르게 처리하고 이것을 털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권의 찬성에 의해서 만약에 통과된 법안을 대통령께서 그걸 또 거부권을 행사하신다면은 그건 전 역풍이 매우 클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당의 찬성을 통한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저는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권에서 이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당장 안철수 의원은 뭐 찬성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재섭 당선인처럼 젊은 정치인들 중심으로 약간 그런 기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찬성을 여권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민주당 혼자 해도 충분히 다 되는데요. 뭐 다만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이제 재표결할 때 그렇죠. 이제 국민의힘이 8표가 저쪽으로 만약에 넘어간다고 하면 이제 확정이 되겠죠. 이제 그런 때는 아직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입장이 5월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한다고 했을 때 그 문제는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죠. 재표결을 하는 상황은.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겁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다시 발의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당선인은 김건희 여사 특검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했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김건희 특검법을 요구하시는 국민들의 요청은 저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항 몇 개를 바꾸고 방향성 몇 개를 좀 논의를 한다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김재섭 당선인의 생각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도 국민의힘의 의견이 김재섭 당선인과 비슷한 의견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쌍특검법을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셔서 그 제2요구권을 발의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걸 이제 다시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근데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던 것이 본질적으로 이것이 이제 특검을 할 사안인가에 관한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라든가 그 평상시에 검찰이 어떤 그 정권의 외압에 의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을 상정해서 특별 검사를 임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에 관한 사안이 과연 특검을 한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안에 대해서 아마 거부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이제 국민들께서 사실관계보다는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당시에는 총선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신다 하더라도 추후에라도 뭐 특검에 관해서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전향적인 자세를 대통령실에서 취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남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만약에 특검을 다시 뭐 재발의한다던가 이렇게 될 경우 국민의힘 특히 그 당선자들 중심으로 22대 그러니까 국회원 구성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전향적인 방향으로 바라볼 분들이 상당히 계시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있을 수 있다. 민주당 하나만 여쭤볼게요. 일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시 이제 꾸려서 재발의하는 거는
확실한 상황인 거죠? 사실 이 부분은 이제 22대 국회로 예. 넘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또 원 구성이 된 후에 입장이 나와야겠지만 네. 지금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가보겠는데 이번에는 민주당 소식입니다.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이재명 대표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을 찾았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당선은 됐지만 사법 리스크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기직 의원직 상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재판은 빠짐없이 출석하시는 건가요? 자, 일단 선거 전날인 지난 9일에 재판에 출석할 때는 이재명 대표가 미리 원고를 준비를 해서 약 11분 동안 정권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읽었는데 어제는 질문에 일절 답을 하지 않았어요. 뭐 배경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때 선거 기간 동안 그 재판을 나갈 때 21분 동안의 입장을 발표했던 것은 예. 그때 재판이 너무 과하지 않냐라는 입장을 계속 표명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13일에 본 선거 기간 동안 무려 3번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재판 연기를 해달라. 3번은 너무 과하다. 특히나 그 마지막 그 4월 9일의 재판 같은 경우는 사실상 4월 10일 총선 투표일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유세일의 제1야당 대표를 재판에 출석하게 한 것.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성실하게 참석할 생각이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선거 기간 그 13일 동안만 조금 미뤄달라고 한 것을 끝끝내 거부했던 재판부에 대한 그런 불만적인 의견도 표출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예. 아무래도 13일 동안 3일이나 그 제1야당 대표가 선거를 이끌지 못했던 그거에 대해서 유권자들을 향해서 내가 이런 한계적 제한 때문에 선거운동을 못하는 것도 있으니 유권자들이 좀 도와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니 그런 입장 표명을 통해서 선거운동을 한 차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아까 우리가 본 화면에서 예. 질문들을 하는 것이 뭐 재판을 앞으로 출석할 것인가 아니면 사법 리스크가 지속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한다고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딱히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표명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당연히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할 것이고 예.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본인이 솔직히 지금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겠습니까? 재판에 성실히 참여해서 재판을 빨리 끝내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딱히 그 대답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질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침묵을 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답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질문이 아니었다. 지금 뭐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어제 재판에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이죠. 증인 신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대표 측과 검찰 측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는데 왜 그런 거죠? 일단 어제 있었던 재판은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데요.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이제 민간 개발 업자인 정바울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어제 진행이 됐었는데 뭐 관련해서 뭐 검찰 측과 신경 좀 빚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그러니까 정바울 씨의 법정 증언을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형사소송법상 쟁점이 충돌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정바울 씨의 증언을 그러니까 본인 사건 말고 관련 사건에서 했던 법정 증언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서로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신청하겠다. 이 부분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럴 거였으면 조서로 채택할 증거들을 처음부터 냈으면 될 것인데 정바울 회장에 대한 어떤 진술이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니까 이제 와서 또 다른 새로운 증거들을 채택해서 내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겠느냐. 예. 이런 식의 이제 설전을 벌인 것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뭐 양쪽의 주장들이 다 법정에서 할 수 있는 주장이라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이 쟁점은 결국 국토부에서 압박을 받았다는 그 주관적인 범위를 과연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주목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크게는 3가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대장동, 백현동 계열 재판인데 이 3가지 내용에서 어느 하나라도 금고형 이상을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확정 판결을 2027년 3월 이전에 받으면은 다음 대선 못 나가잖아요. 이게 지금 그 전에 이 확정 판결이 나올지가 사실 관심이에요. 아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예. 이재명 대표는 그때까지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예. 하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아니 일반적으로 법률적 상식으로 보면 불가능한데 뭐 이재명 대표는 늘 불가능한 걸 또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선거법도 그런 예. 거였고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그 의혹은 아직
규명이 안 됐어요. 그게 이제 재판 거래 의혹인데. 근데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위증교사 재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몇 차례만 재판하면 결론이 1심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오래 끌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정말 나는 죄가 없다 본인이 맨날 얘기했듯이 검찰이 조작했다고 한다면 재판 다 내년 내로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뭐 이제 재판을 뭐 신속하게 해서 뭐 무죄를 받겠다 뭐 이렇게 이제 민주당 일부가 얘기를 하시는데 그럴 것 같으면 내년 내에 다 끝낼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안 했고 저는 제가 보건대는 앞으로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왜? 이걸 끝내놓으면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저의 분석이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는 이 모든 거에 그 재판의 확정 판결을 2027년 3월까지 나지 않도록 최대한 시간을 끌고 재판을 지연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판을 지연시키려 하고 그거를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의견이고 변호사이자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신 장현주 변호사님 말씀도 좀 들을게요. 글쎄요, 뭐 이게 보기에 따라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또 재판에서 특히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것도 법치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뭐 관련해서 뭐 그 백현동 대장동 사건도 있지만 또 따로 공직선거법이나 위증교사 혐의로도 재판을 따로 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백현동이나 뭐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거의 10년에 걸친 그런 과거의 일들을 재구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재판들은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라든지 위증교사 혐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별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1심 재판이 날 가능성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도 나올 가능성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다. 그러나 이 가능성에 따라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재판 결과일 것 같아요. 물론 그 시기도 중요하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전부 무죄 취지로 지금 주장을 하면서 다투고 있고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유죄냐 무죄냐 사실 이 부분이 본질인 것이지 시기만큼 저는 그 결과의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가정입니다만은 2027년 3월 이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 금고형 이상이 나오면은 출마가 안 되고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는 맞는 거죠? 일단 뭐 가정 얘기는 하지만 뭐 우리나라 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2026년 한 6월이나 7월쯤 되면 대통령 후보 경선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죠. 경선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아마 사법부도 선고 못 내릴 거예요. 그렇죠? 내릴 거다. 개인적 생각이십니다만. 그렇죠. 왜냐하면 대선 후보 경선에 들어갔는데 경선에 들어가서 한참 경선 운동하고 있는 그 후보한테 그 뭐 확정 판결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제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경선 운동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법부에서도 확정 판결 못할 걸로 봅니다. 그 전에 결론이 나느냐 안 나느냐는 문제.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지켜보기로 하고요. 계속해서 총선 전 논란을 낳았던 후보들도 짚어보죠. 당선 직후에는 몸을 숙이는 듯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입장이 좀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막말 논란을 낳은 김준혁 당선인의 입장부터 들어보시죠. 제가 했던 발언들이 역사적으로 어긋난 발언이 아니었는데 그 아주 교묘한 포장으로다가 왜곡해서 짜집기돼서 아주 그 젠더 이슈로 만들어서 제가 여성 혐오자 또 뭐 변태 성욕자 이런 정도로까지 만들었는데 전혀 사실이 그렇지 않고. 자, 수원정에서 이수정 교수를 꺾고 당선이 된 김준혁 당선인입니다. 이 당선되자 일단은 부끄럽고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긴 했지만 어제는 이 역사적으로 어긋난 발언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론이 교묘한 포장으로 왜곡을 해서 짜깁기를 했다 이런 주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배지를 달기 전과 달게 될 이후에 그 입장이 좀 변화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볼 수밖에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그 김준혁 후보가 본인이 뭐 일부 걸러지지 않은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라고 본인의 SNS에 올린 적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걸러지지 않은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라는 얘기니까 사실관계는 명확한데 본인이 표현을 잘못한 것뿐이다라는 식의 발언인 것 같아서 저는 그 사과도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난번 40 총선 이후에 그 이제 날 바뀌고 개표 한창 진행될 때 그 엎치락뒤치락을 했었거든요. 그 해당 지역구에서. 근데 11일 오전 1시 21분에 그 본인이 그 SNS에다 사과 뜻을 다시 한번 밝힌 적이 있어요. 근데 이화여대 위안부 육사, 군 관계자, 대한황실문화원,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또 박정희 전 대통령 등 뭐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많은 상대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과의 뜻을 밝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 밝고 개표 다 끝나고 나니까 역사적 사실관계는 그렇지 않으나 어긋난 편집을 하고 뭐 짜깁기를 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니 그러면 본인이 말을 하지 않았는데 무슨 뭐 딥페이크를 이용해가지고 영상을 새로 만들었다는 뜻인지 본인이 말씀하신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태도 변화가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상당히 오만하게 생각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해당 지역구에서 무효표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다른 수원의 그 지역구보다 근 3배 가까운 무효표가 나왔다는 뜻은 과연 이것은 무엇인지 본인이 새삼 좀 되새겨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김준혁 당선인은 경기 수원정에서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와 접전 끝에 2,300여 표 차로 승리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무효표가 지금 4,696표, 상대 후보보다 지금 후보의 표차보다 더 컸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건 중도층이 보내는 메시지인 거죠. 아까 방금 다른 패널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원에는 5개의 지역구가 있는데 나머지 4개 지역구의 무효표가 가장 많았던 곳도 1,900여 표가 나왔습니다. 그런 의미는 거의 3배 정도의 무효표가 나왔다는 건 중도층 중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차마 국민의힘을 찍을 수도 없지만 차마 우리 당 후보도 찍을 수 없다라는 그런 표심을 이런 무효표로서 이렇게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무효표도 분명 당선인도 봤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NS에 본인이 올린 게 있거든요. 이 단체, 뭐 여러 단체들 뭐 전부 찾아가서 사과의 이 의사를 전달하겠다라고 한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좀 더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마치 본인의 발언 전부가 왜곡된 것처럼 저는 일부는 왜곡 과정이 있을 수 있죠. 그거에 대한 억울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뭐 그럼 근데 다 들어봐도 일부는 뭐 인정을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이고 일부는 또 억울한 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본인이 얘기한 게 뭐 여성 혐오자라든지 뭐 변태 성욕자라든지 이렇게 몰고 간 그런 좀 왜곡에 대해서는 뭐 저는 본인이 좀 나서서 명예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근데 일반 국민적 눈높이에서 분명 잘못된 발언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모든 발언이 사실에 근거해서 발언했는데 다 언론 때문이다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저런 발언은 저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보고요. 이제는 또 다릅니다. 선거 때는 후보자였고 후보자로 이미 확정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에서도 사실 그 발언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거취를 결정하지 않은 게 아니라 선거라는 특수성 때문에 거취를 결정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당의 민주당의 당선인이기 때문에 발언 하나하나가 당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 좀 명심하고 좀 더 자중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후 목소리를 높이는 인사 한 명 더 보겠습니다. 이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매입해 논란을 낳았던 양문석 당선인인데 지금 대출 문제는 작은 실수였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게 편법이었다고 지난 총선 전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융감독원이 사실 수사를 요청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요청했다는 얘기는 불법을 확인했다는 뜻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작은 실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또한 김준영 후보의 경우처럼 다 이제 금배지 달았으니까 뭐 면책 특권 갖고 그러니까 이제 뭐 마치 지금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것 자체가 면죄부인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치와 법률의 부분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본인과 본인의 딸 그 불법 대출 부분에 관해서 이제 관련 기관의 수사를 받아야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뭐 이제 지금 현재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뭐 수사가 끝나면 기소가 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뭐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뭐 그렇게 되면 또 그 이른바 양문석의 사법 리스크 뭐 이런 게 이제 불가피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아마 본인이
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뭐 재판 지연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앞으로 4년을 끌 수 있다 뭐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인지 여튼 또 언론 탓을 돌리고 심지어는 뭐 조선일보에 대해서 무슨 징벌 법안을 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 뭐 그 징벌 법안을 내는 거와 본인이 수사 재판을 받는 것 이거는 또한 별개다. 뭐 법안을 낼 수 있는 거는 또 내는 거죠. 그거는 또 별개의 절차로 그 뭐 법안으로 확정이 돼서 집행이 되면 되는 거고 본인이 받아야 할 그 혐의에 대한 진상 규명은 그 본인이 좀 성실히 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양문석 당선인은 유세 때부터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언론 개혁인데 지난달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양문석과 관련된 수많은 가짜 뉴스와 거짓 뉴스들이 70대대로 터져나오는 이런 언론들을 저는 정말 개혁하고 싶습니다. 가짜 뉴스, 악의적 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드시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관철시키고자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네, 지난달 29일 발언이고 뭐 일단 언론사 징벌 법안을 1호로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두 당선인 모두 이미 국민의 평가를 받았다. 추가 조치는 없다는 입장인 거죠?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뭐 추가 조치를 공식적으로 뭐 논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거가 이제 막 끝난 것이고 국민의 판단에 그동안 맡겨보고자 했는데 국민의 판단은 이미 이제 결정이 난 것으로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후보들에 대해서 뭐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국민의 눈높이에 이제 맞았다라고 보는 것은 아닐 겁니다. 총선 과정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부분을 참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낮은 자세로 들여다봐야 된다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지도부를 통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장은 추가 조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특히 저 두 분의 후보 말고도 이번에 당선되신 모든 분들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은 당 내에서도 점검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은 제3지대 소식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12석을 얻어 원내 3당 자리에 올랐습니다. 조국 대표는 당선자들과 워크숍 첫 일정으로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면담했는데 지금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 때문에 200석에 실패했다 이런 주장도 일각에서 하거든요. 이 움직임과 연결해서 아니 그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른바 이제 강성 지지층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건 이재명 대표 쪽에 좀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민주당 지지층 중에 친문 세력들도 꽤 많단 말이죠. 친문 세력들은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지원이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제가 보건대 조국혁신당이 그 첫 번째 활동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방문하는 것은 아무래도 조국혁신당의 뿌리 그리고 현재의 지지층은 친문 세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친문들과 함께 정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아주 강한 메시지를 지금 내고 있는 단계다.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이 계속해서 저런 식으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친문은 친문대로 별도로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그 구심점을 가질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그래서 저게 이제 강화되면 좀 위험한 국면까지 치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과의 관계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또 뭐 우호적 관계는 이어갈 수 있으나 계속해서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갈등 부분들은 해결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일단은 민주당의 단독 과반은 가능하나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예를 들면 뭐 패스트트랙을 태우기 위해서는 조국혁신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최상병 특검법이나 이런 뭐 합의를 이미 찾은 부분들도 있지만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해나감에 있어서 분명히 이견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다수의 힘으로 무조건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민주당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과도 항상 뭔가 협상하고 협의하고
함께 합의점을 찾아가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뭐 문재인 대통령의 뭐 지원 요새가 오히려 뭐 피해가 됐다. 네. 조국 혁신당의 활약이 민주당의 뭐 PK 지역 득표에 뭐 방해가 됐다. 이런 예. 평가들을 계속해서 내리고 뭔가 공격을 하게 된다면 그런 협상, 뭔가 더 큰 대의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성 지지층의 그런 일부 그런 의견들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선거 결과는 워낙 다양한 현상으로부터 발현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PK 지역의 그 낙선자들이 그런 갈등들을 우려해서 뭐 박재호 후보나 이런 분들이 그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들 탓이다라는 저는 그런 적절한 메시지를 이미 후보자들이 낸 상황에서 추가적인 이런 갈등을 일으킬 만한 이런 움직임들은 좀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조국 대표 오는 15일에서 16일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인 만큼 실제 어떤 대화가 오갈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 조국 대표는 당선되자마자 대검찰청부터 찾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검찰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서 조사하십시오.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십시오. 마지막 경고입니다. 네, 조국 대표는 특검을 언급하면서 마지막 경고이자 국민의 명령이다. 조국 혁신당은 1호 공약인 한동훈 특검법도 즉시 추진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조국 혁신당이 원래 창당했을 때부터 일종의 그 선명성이라고 할까요?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좀 더 좌측에 있는 강성의 목소리를 내밀어서 제3지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3지대에 불어야 될 바람을 본인들이 이제 다 가지고 가서 12석을 얻지 않았습니까? 일찍이부터 그 1호 공약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개표가 된 이후에 대검을 찾아서 방금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다들 보셨는데요. 이제 공당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계실 텐데 많은 국민들께서 일종의 뭐 브레이크를 거는 것부터 이제 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좀 염려스러운 눈길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누구 특정인을 거명하면서 소환을 하라 마라, 수사를 하라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저 12분 중에 검찰 출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검찰 개혁을 기치로 내걸었다는 점에서는 뭐 이해가 갑니다만 과연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을지 오히려 몸을 낮추는 민주당과는 상당히 비교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좀 국민들 시선에선 염려를 담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개혁신당으로 이번엔 가볼 텐데 이준석 대표 화성을에서 민주당의 공영은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한정민 후보를 꺾고 지금 사수 끝에 당선이 됐는데 예측하셨습니까? 예측하기 어려웠죠. 어려웠죠? 왜 그러냐면 마지막 순간이 이제 4월 3일까지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4월 3일까지도 그 사실은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한테 많이 뒤지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며칠 만에 뒤집어질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거의 선거 중반 이후에 등장한 그 공영훈 후보의 아들, 딸, 아빠 찬스 뭐 이런 것들과 아마 직접적으로 좀 연관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 뒤집는 거, 이 그 막판 뒤집기 뭐 이런 것들은 대단히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뭐 그런 원인도 한번 현장에서 좀 분석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많은 격차가 한꺼번에 뒤집어졌거든요. 며칠 만에. 그 정말 그런 건지 아니면 여론조사가 잘못된 것인지 저도 그건 궁금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서 30대 대표라는 기록을 쓰기도 했죠. 앞으로 그럼 민주당에서 보기에는 좀 정치권에서의 역할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뭐 일단 개혁신당에서는 당장 뭐 젊은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뭐 보수 진영에서도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또 한계가 이번 또 총선 과정에서 보였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와 합당을 했다가 또 결별하는 그 과정에서 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실망하신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총선 과정에서 내세웠던 무임승차 폐지라든지 여러 가지 좀 갈라치기성
정책들 이런 부분들을 보이면서 이준석 대표가 메시지적인 면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국회 입성에서 어떤 의정 활동을 보여주는지에 따라 본인의 정치 입지 또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선거운동 당시에 이 어려웠을 때 누구를 생각했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가장 선거 운동하면서 어려웠을 때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었습니까? 저는 윤 대통령입니다. 국회의원 배지를 가장 자랑하고 싶은 사람? 당연히 윤 대통령입니다. 자, 부모님이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떠올렸다. 이거 무슨 의미고 앞으로 용산과의 관계 마지막 분석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윤의 그 선명성을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보여요. 천하람 그러니까 이제 당선인이 됐죠. 이분 역시도 우리는 야당이다. 정체성을 확실히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준석 대표가 탈당 처음에 했을 때는 나는 보수의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과연 객관적 시선에서 볼 때 보수냐 진보냐 이걸 좀 판가름하기 어려울 것이고 분명히 반윤적 입장은 명확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지역구 동탄 아파트 100개 단지를 전부 방문했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지역구에서의 활동을 의원으로서 열심히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 무대에서는 역시 여당을 향해서 그 누구보다 뼈아픈 쓴소리 또 대통령실을 상당히 겨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다음 지방선거 이제 2026년 2년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또 개혁신당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도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정치권 쟁점은 여기까지 짚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